네, 이번 시간은 금속 재료 8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금속 재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금속 재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철금속과 비철금속으로 나눕니다. 철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이 들어있는 금속이냐, 철이 들어있지 않은 금속이냐. 자, 철이 들어있지 않는 금속은 많이 있죠. 구리, 알루미늄 등등, 그죠? 니켈, 철 없는 게 전부 다 비철금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속 재료 그러면 재료공학과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공학과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화학 성분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만든지는 개략적으로 알면 되고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자, 이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일반 금속 재료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금속 광택이 있으며 빛에 불투명하다. 맞죠? 전기나 열의 전도율이 크다. 전기 전도율 같은 경우에는 구리라든지 금, 은 이런 게 상당히 그 전도율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열에 대한 전도율도 큽니다. 그럼 전성, 연성, 늘어나거나 펴지는 그런 성질이 풍부하다, 그런 이야기고, 상온에서 결정형을 가진 고체로서 가공성이 양호하다. 자, 그러면 상온에서 그 철은, 그리고 금속 재료는 대부분 고체입니다. 근데 상온에서도 고체가 아닌 그런 금속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뭐죠? 상온에서 고체가 아닌 금속. 네. 수은이죠. 수은. HG. 자, 수은은 몇 도에서 녹느냐 하면은 영하 38.87도에서 녹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용융점이 최고 낮은 금속 재료가 수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 자, 용융점이 가장 높은 거는 뭘까요? 철일까요? 구리일까요? 납일까? 가장 높은 거는 텅스텐입니다. 참고로 텅스텐은 3410도씨에서 녹습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경금속이 있고 중금속이 있죠. 경금속하고 중금속이 있는데, 경금속과 중금속을 구별하는 비중이 있는데, 비중은 우리가 단위중량 개념이죠. 5를 기준으로 합니다. 5보다 작으면 경금속, 5보다 크면 중금속.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속 같은 경우에는 5보다 작다 했죠. 알루미늄, 여러분들 알루미늄 캔 많이 사용을 하죠. 음료수나 캔 맥주나 등등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녹이나 이런 게 좀 안 쓰기 때문에 알루미늄 캔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알루미늄 캔은 비중이 약 2.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그 금속 재료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 뭐냐 하면은, 물론 리튬도 금속이 1보다 작습니다만은 실용적인 금속으로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약 1.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경금속이다. 그리고 중금속은 이제 아까 5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철은 경금속이냐 중금속이냐? 자, 철은 비중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7.87, 또 어떤 책에는 7.85, 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자, 오직은 7.85, 7.87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봤던 거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보면, 니켈이 8.85, 코발트가 한 8.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리가 철보다 무거울까요? 자, 가벼울까요? 자, 구리가 8.96입니다. 구리가 철보다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낚시할 때 쓰는 납 있죠. 낚시할 때 납을 달아가지고 막 던집니다. 납을 중금속이라 그러죠, 우리가. 자, 11.34입니다. 상당히 무겁죠. 철이 7.8인데 납은 11.3 정도 되니까 꽤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이리듐이라고 별로 여러분 많이 안 들어봤죠. 그거는 비중이 22 정도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그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건설 재료나 비파기 검사할 때도 아마 소개를 할 건데 자석에 붙는 금속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그럽니다. 강자성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철, 니켈, 코발트. 자, 요거는 외우기가 쉽죠. 철리코, 철, 니켈, 코발트. 자, 요거는 이제 그 비파기 시험에서 자기 비파기 검사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도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다른 말로는 자석에 잘 안 붙는 것은 그 말입니다. 잘 붙는 것은 철리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보면 이제 피그 아이언 선철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광석을 용광로 내에서 환원하여 만들며 주로 제강용의 원료가 된다. 그 다음에 선철에 설 찌꺼기를 섞어서 용해해서 주물의 주조용으로 한 것을 일반적으로 추철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추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철 제강, 즉 합해서 제강 산업, 제철 산업을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철강 산업이라 그러죠. 철강 산업. 그래서 철강이라 하면 철과 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철은 아이언, 강은 스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달이 많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조가 나오는데 계량적 한번 볼까요? 철광석, 뭐 자철광, 적철광,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석회석, 그 다음에 코크스 등과 같이 용광로에다가 투입해서 열풍을 보내서 이제 코크스가 연소가 됩니다. 연소가 되면서 이제 이게 녹는 거죠.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노의 상층에는 불순물이 뜨고 이게 슬래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로 슬래그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광재 부스러기라고 해서 골재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시멘트 만들 때 혼화 재료로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우리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 선배들 할 때도 우리가 포스코 세계적인 철강 산업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에서 그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많이 틀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일단 그걸 한번 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인류와 함께 해온 철. 지금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철의 심장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발원지이자 중심인 포항 제철소입니다. 지금부터 철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선, 제강, 압연 공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철을 만드는 첫 번째 공정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제선 공정입니다. 먼저 철의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세계 각지에서 수입해 원료 부두에 내립니다.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은 열이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용광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철광석은 소결 공정에서, 석탄은 코크스 공정에서 단단한 덩어리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 처리한 철광석과 석탄을 약 100m 높이의 용광로 안에 층층이 쌓으면서 아래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석탄이 타면서 나오는 열에 의해 철광석이 녹아 1500도씨의 쇳물이 됩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파이넥스 공법은 저품위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여 용광로 공법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두 번째 공정은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공정입니다.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는 다량의 불순물이 들어있어
이를 그대로 굳혀 만든 철은 아주 쉽게 깨지므로 액체 상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용광로 쇳물을 어뢰처럼 생긴 토피도카로 옮겨와 거대한 항아리 모양의 전로에 넣고 순수한 산소를 불어넣으면 탄소와 인, 황 등의 성분은 타서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의 쇳물이 되는데, 이때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쇳물의 성분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액체 상태인 쇳물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연속적으로 흘려보낸 후 응고시키면 고체 상태의 강철이 되어 최종 철강 제품의 중간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형태에 따라 두꺼운 널빤지 모양의 슬래브, 단면이 직사각형인 굵은 막대 모양의 블룸, 단면이 정사각형인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빌렛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압연 공정입니다. 슬래브를 1100도씨 이상 가열하여 회전하는 롤 사이를 통과시키면 얇고 긴 철판이 되는데, 이 열연 제품은 건축 자재, 파이프 등 산업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열연 제품을 실온에서 더 얇게 가공한 냉연 제품은 일반 가전 제품, 드럼, 자동차 프레임 등에 쓰이고, 냉연 제품 표면에 아연을 입힌 도금 제품은 고급 가전 제품, 사무기기, 자동차 외장 등에 사용됩니다. 제강 공정에서 규소를 첨가하여 전자기적 성질을 향상시킨 전기 강판은 변압기와 모터 등에 쓰입니다. 두껍고 네모 반듯한 후판 제품은 원유를 수송하는 강관이나 빌딩, 선박 등 규모가 큰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빌렛을 1000도씨 이상 가열하여 원형의 홈을 가진 롤을 통과시키면 가늘고 긴 선재 제품이 되는데, 이는 자동차 타이어 코드, 교량용 와이어, 피아노 현, 해적 케이블 등에 사용됩니다. 별도의 생산 설비를 갖춘 스테인리스 공장에서는 철에 니켈과 크롬을 첨가하여 주방용품과 의료기기,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재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와 같이 포스코가 생산한 다양한 철강 제품은 내 손 안의 스마트폰에서부터 지구 밖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됩니다. 포항제철소는 철강 기술을 선도하는 차세대 친환경 제철소입니다. 최첨단 기술연구원을 운영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철을 만드는 모든 생산 과정을 24시간 관리하는 생산관제센터와 제철소의 환경오염물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철강 기술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 이곳은 포항제철소입니다. 예, 영상 잘 봤습니까? 이제 이 영상에서 거의 제철 제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선철, 처음에 나온 게 선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강이라 그랬죠. 스틸. 자, 그래서 강의 종류에 보면 화학 성분에 의해서 탄소강 또는 합금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탄소강은 말 그대로 탄소를 함유하는 그런 강입니다. 여기 보면 철과 탄소를 넣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일반 강 또는 탄소를 넣기 때문에 탄소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의 양에 따라서 저탄소, 그 다음에 중탄소강, 고탄소강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다음 합금강이 되겠습니다. 합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소강에다가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를 합금 원소를 넣어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 강을 합금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은 용도에 따라서 뭐 구조물, 구조용 강 또는 철도 궤도용 강, 우리 이제 철도 기차라든지 지하철이
지나가려 그러면 밑에 그 레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게 들어가는 강. 그럼 또 공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구용 강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용 강 같은 경우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그 다음에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등등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상, 즉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죠. 형강, H형강, I형강, 뭐 L형강 등등. 그죠? 그 다음에 강널 말뚝,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널 말뚝을 땅 속에다 박아 가지고 물을 막는다든지 또는 흙을 막는다든지 이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본강은 우리가 철근이라고 이야기했죠. 철근 모양, 원형 본강.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SC 강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강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제조법,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봤던 아까 전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동영상에서. 자, 이러한 모양의 그 전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조직과 변태. 자, 이거는 전문적으로 금속 재료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현미경적인 분석을 해보면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열에 따라서 이 조직의 성질이 변하는 것. 자, 이런 걸 우리가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처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소강에 보면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세멘타이트, 페라이트, 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등등이 있는데, 역시 이 내용도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열처리. 자, 우리 열처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또는 냉각함으로써 그 조직을 바꿀 수가 있다.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조직들을 온도에 따라서 조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가공 방법, 강도, 그다음에 점성 등의 성질을 개선하거나 또는 압연 또는 주조 시의 잔류 응력을 제거할 수 있는, 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강의 열처리입니다. 여기 한번 4개 정도를 소개를 해놨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풀림이라 그럽니다. 어닐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 그 KS 규정에 보면 어닐링 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철근을 조립하는 철사 있죠. 철사라든지 또 앞에서 나왔던 어떤 비계 파이프 클램프로 묶는 거 말고 옛날에 좀 약간 두꺼운 철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어닐링 선입니다. 자, 이게 풀림을 한 선이다 그래가지고 좀 부드럽습니다. 연하게 만드는 그런 선이다. 그걸 어닐링 선이다. 즉 풀림 처리를 한 그런 선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은 적당한 온도로 일정한 시간 가열한 후에 로 안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는 조작을 풀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가열했다가 천천히 노 안에서 냉각시키는 것. 자, 그 다음에 불림, 노멀라이징이라고 하는 건데, 불림이라는 거는 결정립을 이제 그 금속 재료를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결정립이 이제 보입니다. 자, 결정립을 좀 더 미세화하고 조직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뭐 이거는 이제 일정한 온도, 역시 아까 변태점이 있습니다. 변태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조직이 변하는 그런 점을 변태점이라 그러는데, 일정 변태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에 대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 자, 이걸 불림, 노멀라이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 잘 아는 것, 담금질 최고 잘 알죠. 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퀸칭이라고 많이 부르고, 자, 이거는 이제 그 고온으로 달군 상태에서 물 또는 기름에 투입해서 급냉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단단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샤이트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조직의 그 이름입니다. 그냥 이런 조직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담금질은 조직을 상당히 단단하게 하는 것. 자, 그게 단단하게 하게 하고 경도도 높이고, 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뜨임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한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한 다음에 냉각시키는 조작. 자, 템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강제의 특성이라든지 할 때 필히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라고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강의 비중, 선팽창 개수. 자, 선팽창 개수는 열팽창 개수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열 전도 열등은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감소한다. 비열 및 전기 저항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반대로 오죠.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계적 성질,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자, 기계적 성질에서 보면은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인장 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력 변형률 곡선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대 하중을 시험편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인장 강도라고 한다. 자, 요거는 우리 건설 안전 기술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편이 있고, 시험편을 좌우에서 당기겠죠. 좌우에서 이걸 이제 원래는 모양이 이거는 길게 돼 있죠. 이렇게 쭉 돼 있고, 길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척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쉽게 하면 물립니다. 물려 가지고 당깁니다. 이쪽으로 당기죠. 자, 당겼을 때 우리 그래프 이걸 많이 봤죠. 응력 변형률 곡선이다 그랬죠.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응력이 증가합니다. 당기는 힘이 커지면, 자, 응력은 우리가 A분의 P라 그랬죠. 이거는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L은 L분의 델타. 원래 길이분은 늘어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하중을 주면 응력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직선입니다. 직선 쫙 가다가 이게 항복을 한다 그랬죠. 항복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인장 강도를 넘어서 파단 끊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 탄성 범위라고 했고, 이걸 넘어서면 소성 범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울기를 탄성 계수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 관계, 탄성 범위 내에서의 관계, 시그마 이꼴 E 곱하기 탄성 계수 E 곱하기 변형률 엡실론, 이게 후크의 법칙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공식을 보면 나머지 다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도가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강도의 강이나 조질강은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복점에 상당하는 0.2% 내력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가 항복 강도입니다. 그죠? 여기가 인장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인장 강도, 즉 시그마 T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항복 강도 시그마 뭐라 그랬죠? Y. 자, 이 항복 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거를 그림을 지우고 밑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해를 꼭 해야 되죠. 자, 이 그림들을 보면, 자, 항복점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도 그림이 이거는 이제 강도가 좀 적은 저강도,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강도가 되죠. 이게 인장 강도, 여기가 인장 강도, 여기가 인장 강도.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강도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쭉 직선입니다. 똑같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항복 강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0.2% 내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0.2%니까 얼마입니까? 0.00 자, 2의 변형률일 때 이때 직선으로 끄습니다. 직선으로 쫙 끄습니다. 그 만나는 점 있죠. 요게 항복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 쭉 올라가는 이 선하고 평행선을 그어 가지고 0.002 되는 변형률에서 쭉 올라갔을 때 만나는 점, 이게 항복 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0.2% 내력 또는 뭐 오프셋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프셋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은 이 기울기가 강도가 작든 크든 기울기는 똑같죠. 기울기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뭐가 똑같다? 그렇죠. 탄성 계수가 똑같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장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늘어난 그 율, 이거를 우리가 신장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그림을 보면은 원래 표점 거리가 L입니다. 실험하기 전에 점을 찍어 가지고
거리를 재서 기록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나서 쭉 늘어나가지고 끊어졌죠. 끊어지고 나서 그 끊어진 자리를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점 찍어난 거를 점과 점 사이를 거리를 재보겠죠. 자, 그러면 늘어난 거를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그럼 늘어난 길이 그게 델타죠. 그럼 원래 길이 분어 늘어난 길이 델타 곱하기 100. 이게 신장률 또는 다른 말로 연신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신율. 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연신율이 없이 갑자기 파괴되어 버리면 파괴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신율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 강도가 얼마짜리는 예를 들어서 18, 어떤 20%죠. 단위는 그죠?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 연신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장률이라고 표현했지만 연신율이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강도 시험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충격 강도는 샤르피 충격 시험을 하는데 우리 구조재료 실험실에 딱 들어가 보면 왼쪽에 바로 있는 거, 그 샤르피 충격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1인당 1개 정도 이상은 충분히 실험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 이제 하면은 충격 시험, 인장 시험 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금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섞어 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니켈강. 자, 니켈 많이 들어봤죠. 니켈강. 니켈과 크롬을 섞은 거, 니켈 크롬강. 자, 이것들은 이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강도를 키운다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자, 스테인레스 강. 자, 스테인레스 강은 뭡니까? 녹이 슬지 않는 강을 스테인레스 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테인레스, 스테인이 뭡니까? 이게 스테인이 얼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테인이. 그래서 스테인레스, 레스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녹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하는 건 녹이 슬지 않는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크롬이나 니켈을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없지만 참고로 페라이트계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13% 넣어주고 마텐사이트계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4% 넣어주고 또 여기 보면 오스테나이트계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크롬은 12%. 그죠? 여기 여기 오스테나이트계는 그 크롬을 12. 그다음에 니켈을 또 넣어주죠, 그죠? 니켈을 니켈. 그러니까 다른 거는 크롬만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오스테나이트계는 크롬하고 니켈을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오스테나이트계 같은 경우에는 철임에도 불구하고 자성체가 아닙니다. 자석이 안 붙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아까 얘기했던 페라이트계나 마텐사이트계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붙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다 자석이 붙는다 또는 다 자석이 안 붙는다 두 개 다 틀린 말입니다. 스테인레스 강 중에서 일부는 붙고 일부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계는 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철. 우리는 주철은 뭡니까? 주물. 그러니까 쇠물을 부어 가지고 만든 것. 그죠?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넣어서 만드는 거다. 단조성이 없다. 이건 잘 깨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철금속에는 철이 들어있지 않은 것, 알루미늄 합금, 그죠? 티타늄, 아연, 니켈 등이 있다. 자, 알루미늄은 재료가 보크사이트라는 놈입니다. 자, 보크사이트라는 놈을 가지고 알루미늄을 만든다. 알루미늄의 장점은 이제 내식, 부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내후성, 온도에 대해서 이제 견디는 성질이 좋다. 가공성도 좋다. 그래서 관도 만들고 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을 한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루미늄도 실험을 해보면 명확하게 그 항복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0.2% 옵셋 방법으로 항복점을 정한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비행기 재료로 이제 이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죠. 듀랄루민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듀랄루민. 자, 항공기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알루미늄 합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 강과 비교했을 때, 즉 스틸과 비교했을 때 비중은 3분의 1. 거기 비행기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그다음 영계수가 탄성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탄성계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영계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계수도 3분의 1 정도. 그죠? 그러면 강도, 단위 중량당의 강도가 더 고강도다. 그죠?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비행기 재료로서 딱이죠. 가볍고 단단하고. 그래서 비행기 재료로 이 듀랄루민, 즉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알루미늄 합금 장점으로는 경량성, 우수한 성형성, 가공성 이외에도 취성 파괴의 염려가 없다. 취성 파괴는 알죠. 갑자기 팍 깨지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미관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연계수가 작기 때문에 처짐이나 진동 등에 대해서는 변이가 크는 그런 단점은 있다. 그러나 토목 구조물에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해서 교량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량에는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있고 구리 합금이 있습니다. 자, 구리의 그 우수한 점, 전기, 열에 대한 양도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선을 사용해서 전선을 사용합니다. 부식이 잘 안 된다. 아름다운 색을 갖는다. 그 다음에 유연하다. 맞죠? 구리선 구부려 보면 잘 구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 종류에 뭐 황동, 청동, 인청동 등이 있다. 참고로 보기 바라고. 기타, 니켈 들어봤죠? 자, 이렇게 납 넘어갑니다. 자, 철강 제품이 우리는 중요하죠. 그죠? 본강, PSC 강선, 강봉. 자, 철근. 이형 철근이 있고 원형 철근이 있다.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원형은 매끈한 거고 이형은 요철이 있다. 왜? 부착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요철을 붙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형 철근입니다. 자, 이게 마디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마디, 요거를 리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요런 거를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도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설명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철근에서는. 자, 철근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SD 300, 350, 400, 500, 600 되어 있습니다. SD 다음에 나와 있는 이 300, 350, 400이 뭐냐? 자, 이겁니다. 항복 강도입니다. 300이라 그러면 300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가 뭡니까? 뭐죠? 앞면에 있죠? 적어 볼까요? 적어 보면 아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다.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자, 이제 아는 사람은 뭐다라고 알고 있겠죠? 뭡니까?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거 한 번 더 보면 간단히 그려보면 이거였죠. 이렇게 해서 쭉 갔을 때, 자, 이거 항복 강도, 이거 인장 강도. 자, 항복 강도 요거, 인장 강도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장 강도가 항복 강도보다는 크겠죠. 자, 그래서 300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철근의 종류할 때 요거는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중요한 기호죠. 300, 350, 400. 자, 항복 강도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인장 강도는 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인장 시험표는 이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는 것이고, 연신율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자, 연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얼마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입니다. 강도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연신율의 불합격이면 이 제품은 불합격이다. 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 안에다 철근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중을 크게 받아 가지고 보가 처짐이 생겼어. 이제 보가 처짐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얘가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저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피시키고 조사를 하겠죠. 철근이 항복했구나.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신율이 작다 그러면 그렇게 처짐이 별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서 갑자기 파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연신율은 꼭 지켜줘야 된다. 물론 다른 것도 지켜줘야 되죠. 이상. 요거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굽힌 강도, 이건 뭐냐면 이제 굽혔을 때 180도로 구부렸을 때 터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굽힐 때 이제 이렇게 굽히죠. 철근을 굽힐 때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자, 둥근 이게 반지름이 있겠죠. 우리가 뭡니까? 이 곡률 반경이라 그러죠.
곡률 반경이 되는 어떤 누르는 놈을 이렇게 해서 누르겠죠. 밑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된다, 그지? 철근이.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게 180도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터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부러지지도 않아야 되고, 그때 요걸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요거에 공칭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지름. 자, 그래서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S 강선, 강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열 처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강도가 더 큽니다. 자, 이런 놈들보다, 철근보다 굉장히 더 큰 강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선, 뭐 강연선. 강선은 한 가닥짜리. 강연선은 이거를 우리가 와이어 로프 있죠. 와이어 로프처럼 가운데 있고 옆에 6개의 가닥을 꼬아가지고 만든 것. 그래서 7연선이죠. 그죠? 7연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 있죠. 12.7mm 되는 거. 7연선 가운데 하나 있고 옆에 6개 있어가지고 만드는 거. 자, 이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강연선입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강봉이 있죠. 강봉은 철근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강도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강봉의 그 지름이죠.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재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